이번 뉴스토퍼 보기 자세히 알아볼 내용은 새롭게 등장한 금융상품입니다. 종합투자계좌 IMA로 펀드처럼 투자하지만 원금이 보장된다는 신기한 상품이죠. 전체 증권사 중에 딱 두 곳이 딱 며칠만 이 상품에 투자를 받았는데 자세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IMA 상품은 증권사들에게 은행의 영역을 넘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은행 예금과 투자, 그 중간 정도의 선택지가 된다는 점에서 역시 의미가 있는 상품이고요. 하지만 무조건 장점만 있느냐 하면 수수료와 세금 등 따져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 오서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우선 이 상품을 좀 개괄을 해보면 은행 정기예금보다 수익은 더 높은데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데요. 이번에 증권사에서 최초로 출시된 IMA 종합투자계좌는 투자를 맡겨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초의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은 높을 가능성이 큰데 원금을 잃을 우려가 없다 보니 은행권을 긴장하게 만드는 상품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실제 가입을 위해 증권사를 찾은 고객들도 이런 점에서 가입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은행 수익률이 높아봤자 지금 높은 게 3점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되면은 5%에서 8%까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1호 상품 가입은 이미 모두 마쳤는데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1조 원, 1,000억 원 규모로 모집해서 두 곳 모두 판매 한도를 넘겼습니다. 네. 실제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가입 막차를 탔는데요.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왜 가입을 상시로 받지 않고 이렇게 며칠만 단기로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예. 그 이유를 보면 이 상품을 보면 일단 만기가 2년과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IMA 계좌 자체가 운용할 투자 상품을 정해놓고 그 상품 만기에 맞추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을 담아서 모두 같은 날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또 폐쇄형 상품이다 보니 중도 해지가 불가한데요. 만기까지 돈을 뺐다 넣었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보면 기준 수익률 4% 구조로 운용됩니다. 예. 이 말은 만기 때 수익률이 4%를 넘으면 그 이상은 증권사와 고객이 미리 정한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이를 넘지 못하면 증권사가 손실을 안고 이 원금만큼은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 기자가 설명한 기초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금이 보장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원금 보장이 정말 법적인 보장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유의할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관련해서 전문가 조언 먼저 들어보시죠. 예. 손실 위험이 큰 이제 상품이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금융위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망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은행 예금과 좀 비교해보면요. 가령 은행에 넣은 돈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1억 원까지는 대신 지급해주도록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IMA 계좌는 좀 다른데요. 이렇게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제도와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원금 보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덩치가 큰 증권사들만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내준 건데요. 이 때문에 자기 자본이 8조 원이 넘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먼저 상품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두 대형 증권사가 몇 년 안에 실질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은 낮으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원금 보장은 된다고 보고 그런데 원금 보장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상품의 위험은 어떻습니까? 네, 위험을 좀 살펴보면요. 이번에 이 IMA 상품이 나오도록 정부가 길을 연 것도 은행에 머물러 있는 자금들을 자본시장으로 흐르게 하려는 맥락에서입니다. 예. 이 때문에 IMA에는 좀 까다로운 투자 요건들이 붙었는데요. 흔히 모험 자본으로 불리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의 대출 채권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비중이 전체의 25%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에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 한도는 10%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결국 아직 실적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나 성장 단계에 있는 회사의 신용과 잠재력에 기대해야 한다는 점이 이 IMA의 수익률을 낮출 큰 리스크로 꼽힙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모험 자본에 투자했다가 연달아 실패를 하다 보면 기준 수익률로 설정돼 있는 4%를 실제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달성하지 못하면 내가 넣은 돈만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예. 다만 이 만기 때 증권사의 운용 성과에 따라 지금 정한 4%를 못 달성하게 되면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증권사의 운용 능력뿐 아니라 시장 상황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예. 그런데 원금만큼은 돌려받는다고 해도 별도의 운용 수수료가 떼는 점이 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연간 보수로 책정된 운용 수수료를 보면 한국투자증권은 0.6%, 미래에셋증권은 0.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어서 4%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온전한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제하고 받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자도 완전한 원금도 못 받는다고 치면 2년간 은행에 넣어놓은 예적금보다 손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결국 증권사의 신용과 운용 능력에 온전히 기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최초로 내놓은 증권사 내부에서도 이 상품을 잘 운용하는 게 관건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만기가 길다는 점인데 이게 중도 해지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IM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어려워서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IMA는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예탁받은 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실적 배당식 계좌인데요. 중도 해지한다고 원금을 보장받고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상품 설명서를 보면요. 유동성 위험 항목에 아예 중도 해지 불가라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런 상품을 폐쇄형 상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2호, 3호 상품들도 나올 텐데 다만 증권사들이 전체 IMA 약관에는 중도 해지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기 때문에 추후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좀 당국의 움직임까지 함께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IMA 이전에도 증권사 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일종의 재테크 계좌들이 있었습니다. 뭐 ISA, CMA 이런 계좌들이 생각이 나는데 앞서 나왔던 이들 계좌들과 이번 IMA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뚜렷한 단점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보면 세금과 입출금 자유도 면에서 좀 단점들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ISA와 비교하면 절세 혜택이 불리하고 예. CMA와 비교하면 자금을 수시로 빼고 넣는 유동성이 좀 불리합니다. 이 세제 혜택을 받는 ISA 계좌 한도를 이미 채웠다거나 CMA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IMA는 그 중간 지점에서 택할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현재로서 IMA는 중간 단계의 자금 운용 수단 정도로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오 기자 이야기한 부분에 절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절세 면에서 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IMA가 왜 불리한 겁니까? 네, IMA로 얻는 이 소득을 어떻게 볼지를 두고 이제 결정이 된 걸 보면 이자 소득이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기 때 기준으로 IMA도 연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 별도 수수료에다 이 세금까지 반영하게 되면 기대 수익 자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IMA에 당장 목돈을 모두 투자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만약에 앞으로 기준금리 상승 등 혹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IMA가 현재 기준으로 잡고 있는 수익률과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IMA의 매력도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선 1호 상품들의 기준 수익률을 보면 4%로 정해졌죠. 그런데 만약 앞으로 2년, 3년 안에 예금 금리가 다시 이것보다 오르게 된다면 원리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금에 비해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 IMA는 중도 해지도 어렵고 확정 금리가 아닌 실적 배당식이다 보니 금리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매력도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은행 예적금과 증권 고위험 투자 상품 딱 가운데 정도에 있는 상품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잘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겠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가장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연말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가 안 붙는 해를 찾기 힘들지만 올해는 특히 더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기업별 릴레이 사이버 침해 사고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 3번의 부동산 대책, 극적 타결에 이른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최근 쿠팡 사태까지 뭐 하나 거를 것 없이 촘촘히 우리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친 뉴스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SBS 비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본 기사로 꼽아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기사입니다. 서울 집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6.27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초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당시 기사 다시 보시죠. 정부의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값을 밀어올리는 대출의 힘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무리해서 빚내 집을 사는 구조 자체를 끊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선 주담대에 처음으로 6억 원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라면 약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얼마를 벌어도 6억 원 넘게 대출이 안 나옵니다. 유주택자는 추가 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사실상 갭투자 통로도 차단됐습니다. 정책대출도 예외는 아닙니다.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 한도가 줄었고 생애 최초 LTV도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기존엔 없었던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깁니다. 이번 대책으로 현금 여력이 부족한 3040 무주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을 많이 오랫동안 했었는데 내일부터 당장 대출 규제가 바뀐다고 하니까 남은 돈들 어디서 구해야 할지 좀 막막하고 예고된 규제라면은 조금 대응할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데 근데 너무 규제가 한 번에 나오는 바람에 이번 대책은 바로 시행됩니다. 다만 그 전까지 계약을 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엔 예외가 적용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지금 보신 이 대책 이후에 잠시 집값이 잡히나 싶었지만 8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97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고요. 이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10, 15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서 내놨습니다. 이렇게 올 하반기 들어서만 3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올 한 해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가만히나 있지 혹은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만큼 정책을 만들고 또 집행하는 입장에서 뼈아픈 평가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거주 규제에 따른 부작용 지적에 내년 정부는 어떻게 응답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10월 기사입니다. 젊었을 때 들어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의 연금처럼 미리 받는다면 어떨까요? 살아있을 때 쓰는 사망보험금, 이게 의미상 역설적이긴 하지만 당장 현생에서 쓸 돈이 급하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미 현실화된 정책입니다. 자세한 조건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다룬 이 기사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비율과 시점, 기간을 설정해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진 계약자가 90% 유동화를 선택해 65세부터 20년간 받기 시작하면 연간 227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우선 5개 생명보험사가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합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생명보험사로 상품 출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대상이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만 55세 이상 계약자여야 합니다.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해 당장은 영업점 등을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는 반드시 많이 받을 수 있고 죽어서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죽기 전 받아 노후 대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책임 준비금을 많이 적립하신 고연령이신 분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시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전체 총액이 적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 지급형에 이어 향후 보험사들은 연금 월 지급형과 요양, 건강관리 등 서비스 지급형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현재는 이미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했고 내년부터는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이 상품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실효성 논란은 있습니다. 월 연금액이 대부분 10만 원 안팎에 그쳐서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홍보와 비교하면 너무 적은 수준이다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또 살아있을 때 연금화를 선택하면 당연히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경우와 비교해 규모가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유념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지내는 하나의 선택지가 추가된 건 맞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뭐가 더 유리한지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기사입니다. 지난 4월 통신사 해킹 사태의 시작을 알렸던 SK텔레콤이 소비자들과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사가 고객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기사 보고 오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신청인 3,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는 신청인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이 731명, 집단 분쟁 3건에 3,267명으로 총 3,998명입니다. 분쟁 조정위는 SKT가 유심 인증키 등 민감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불안,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SKT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위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 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SKT는 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요. 조정안의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SKT가 이를 받아들이면 추후 들어올 조정 신청에 따른 배상액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의 0.02%에 불과해서 전체 피해자로 이를 확대하면 배상액은 산술적으로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SKT 측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라면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20일 SKT는 이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분쟁기구인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1인당 10만 원 상당 보상안을 마련해라. 이 역시 SKT는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올 한 해 내내 이어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은 우리 국민들을 분노와 황당함을 넘어서 이제는 거의 체념의 단계까지 몰고 가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전에 그나마 자기 권리 구제를 위해 기대는 게 바로 분쟁조정 제도입니다. 매해 나오는 실효성 지적이지만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희망차고 조금은 덜 화나는 소식들이 이 많이 본 기사 목록을 꽉꽉 채웠으면 좋겠죠. 올 한 해도 SBS 비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많이 본 경제 기사였습니다. 한 주간 주목받은 CEO들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쿠팡에 대한 정부의 포위망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기는커녕 직접 메시지 한 줄 없이 침묵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만 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국세청과 특검은 이틀 연달아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지간한 사안에서 이렇게 세금 당국과 수사 당국이 연달아 현장 조사에 나서는 건 다소 이례적인 일인데요. 특히나 주목할 건 국세청이 쿠팡과 미국 본사의 거래 내역 그리고 김범석 의장 개인을 둘러싼 거래 내역도 조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는 부분입니다. 또 국회는 쿠팡에 대한 연말 연석 청문회까지 예고하고 나서서 김범석 의장을 향한 추가 질타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쿠팡의 이용자 수와 카드 결제까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쿠팡의 국내 사업 자체를 둘러싼 위기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쿠팡과 김범석 의장에게는 사면 초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관치 우려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해먹는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한다 등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왔죠. 당국도 재빨리 나섰습니다. 금감원내에 지배구조 개선 TF를 만들어서 금융지주사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 첫 타자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지목됐습니다. 빈대인 회장은 지난 8월 이미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돼 연임 9부 능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국에서 10월 모집 후 2달 만에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등 일정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고 또 이사회의 사회이사들이 회장의 측근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취임 첫 해였던 지난 2023년 부동산 PF 손실로 순위 급감을 겪었던 빈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에 휘말리면서 2026년에 험난한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뉴스 톱퍼보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026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